해보고 싶었거든. 우리 영상 주제가 스타벅스잖아. 그지? 근데 나는 이제 스타벅스를 하면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커피 가격이 사람들이 이걸 과연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사 먹는 건가? 4,100원. 4,100원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나 처음 물어봐요. 4,100원. 과연 커피가 4,100원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가? 나는 4,100원 너무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커피란 게 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매일매일 마시는 기호식품? 그런 건데 나는 커피의 맛이 되게 미묘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차이를 위해서 4,100원이나 지불한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걸 먹는 거. 레슨이면 충분하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카페인을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커피를 흡수하잖아. 그지? 그게 되게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동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우리는 감성을 판다 이렇게 말하잖아. 공간을 팔고 감성을 팔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정말 커피 사업을 규정하는 딱 한 문장인 것 같아. 커피라는 게 진짜 전형적인 이성의 음료거든. 어른의 음료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맥주, 와인, 특히 서양권에서는 그런 게 메인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오면서 서구 입장에서도 노동이나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관리 이런 거로 어른의 음료가 처음으로 최초로 등장한 거였고 되게 커피를 매개로 많은 문화나 카페 문화에서 예술도 꼽혔고 이질적이었던 음료였던 거지. 그런 이성으로 대표되는 음료가 지금 감성으로 팔리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나는 감성으로 마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 맛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거를 처음 마시고 일리가 이 있네. 커피를 일리가 처음 마셨을 때 맛있다고 생각한 사람 있어. 근데 감성으로 계속 마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녹아 들어가는 게. 그렇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커피를 진짜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그래서 이 집은 커피 맛집이라는 말이 있잖아. 내가 궁금한 건 그 사람의 처음 커피를 그래서- 만났을 때. 그래서 그게 어른 음료라는 것 같아. 맞아. 술도 지금 우리 맛있게 먹잖아. 고통스러워하면서 먹는 음료가 아니고 커피도 그런데 그러니까 특히 뭐 와인이라던가 뭐 소주도 그렇고 우리가 그걸 마시면서 전혀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애들한테 그걸 주면 안 좋아할 거란 말이야. 똑같은 것 같아. 커피도 나도 그 어떤 청소년이나 보통 뭐 요즘엔 더 빠졌을 수도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면서 접했었거든. 근데 그때는 사실 나도 맛이 처음에 이걸 왜 마시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의 일상에 시너지를 주고 이 음료를 마심으로써 어떤 의식같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거치면서 나는 이걸 이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이 기호식품이 됐거든. 그런 기 때문에 이걸 어른의 음료라고 하는 게 아닐까. 다들 이 로고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사이렌이지 사이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식인인화. 왜 사이렌인지 알아? 세이렌의 미국식 이름이 이제 사이렌인 거지. 신화에 나오는 바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제 엄청나게 아름다운 노래와 미모로 유혹을 해서 데려가서 죽이는 어떤 그런 신화 속의 유혹하는 존재지. 여신이잖아. 요게네 요게. 요괴지. 여신이 어떻게 아니라. 여신이라기보다 요괴지. 그치 그치. 근데 그런 존재를 로고로 박아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스타벅스가 이제 커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다 마시게 하고 번영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렌을 로고에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나는 그런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커피라는 어떤 오브제와 되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는 동시에 중독성도 있잖아. 그래서 커피라는 브랜드와 어떤 맛을 사람들에게 한번 제대로 각인시키면 그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계속 마시게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아? 70대 25대 5법칙이라는 게 있던데 스타벅스에 갔을 때 초록색 말고 보이는 대부분의 브라운이나 웜톤 계열의 어떤 컬러를 매장 대부분에 깔고 그 다음에 서브 컬러가 25% 들어가고 아이덴티 컬러는 정작 진짜 5%밖에 안 난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거를 책으로 볼 때는 사실 못 느꼈는데 안 믿었거든 5%. 근데 보니까 얼마 안 쓰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연 효율적인 것 같아. 디자이너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나도 스타벅스 매장에 항상 가면 생각해보면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 초록색은 그 메뉴판에 밖에 없더라고.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그린이 거의 쓰이지 않아 인테리어에. 근데 우리는 스타벅스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색상이 다들 그린이었잖아. 그지? 그렇게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우리가 그 공간에서 계속 있는데도 나는 그 공간에 있을 때도 심지어 스타벅스의 메인 컬러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린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거든. 그렇지.
만약에 지금 스타벅스 인테리어가 대체로 아이보리색이잖아. 그 아이보리 색상 부분이랑 그린인 거를 서로 바꾸어서 아, 인테리어를 하면 그러니까 색깔만 바꾸는 거지. 음. 포토샵 하는 것처럼. 과하겠다. 그냥 상상만 해봐도. 다 그린이고 막 포인트가 아이보리야. 어. 그건 이제 딱 합정 뭐 여기 어번 플랜트 딱 요런 요즘에 그리너리 감성한 그런 아, 카페가 돼버리겠지. 그거보다 더 과할 것 같아. 그치. 스타벅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팝업 카페 같은 이제 그런 팝업 느낌이겠다. 카페가 되거나 켈리 애들에서 막 비건 하시는 분들 그런 샐러드집. 그지 샐러드집에 맞을 것 같아. 커피집이 아니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스타벅스가 처음부터 그린으로 이미지를 잡아갔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이미지 가졌을까? 샐러드집을 인식했을까? 그린으로 가졌으면 지금 스타벅스 인식은 했겠지만 지금의 스타벅스가 안 됐을 수도 있지. 그 스타벅스가 주는 묘한 그 고급짐이 없어질 것 같아. 굉장히 지금은 되게 올게닉하면서도 그러니까 되게 친환경을 그러니까 테슬라나 애플이 가지는 그 느낌 있잖아. 업사이클이나 이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프리미엄을 가지는 그 감성. 실제로 환경주의를 그지 되게 그런 거를 주장을 많이 표방을 하지. 하는데 또 미국 서부의 약간 그런 가치주의, 가치적 비건이나 그런 친환경적인 가치. 근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서 대놓고 다 초록색이었으면 그 프리미엄한 느낌은 딱 죽고 그냥 얘네는 친환경 업체인가? 나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초록색이란 것 자체가 좀 호구라고 볼 수도 있어. 인테리어를 쭉 70%를 브라운 톤으로 따뜻한 색으로 까는 거는 그치. 무난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70%를 초록색으로 깐다. 이건 좀 도전적인 일 같거든. 초록색으로 한 공간이 거의 없긴 하지. 그러면 좀 대중성이랑 좀 멀어질 수 있지. 그리고 자주 가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그 과한 내가 전에 빨간색으로 온통을 칠한 호텔을 간 적이 있었거든. 온 건물이 빨간색이었어. 중국식 아니 느낌. 중식이 아니고 되게 감각 있는 사장님이 하신 거였고 좋았어. 내가 아, 신선하고 프레시하다. 근데 딱 한 번 가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하신 거고 되게 리뷰도 좋은데 그게 만약에 내 일상 공간이 된다? 내가 자주 가야 되는 공간이 된다? 아,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풀 할 것 같더라고. 맞아. 그래서 스트레스풀. 자주 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사실 공간이 편안하려면 무채색 위주여야 과해 되고 과해. 이런 어떤 눈에 딱 띄는 색이 많으면 시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경험 과시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좀 프리미엄이나 하이엔드급들을 경험했다는 거를 SNS에 알리는 거잖아. 이 스타벅스는 원래 그러니까 명품 커피의 대명사라 해야 되나? 사회적인 통념상? 맞지? 근데 과연 이 커피 자체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스타벅스 자체를? 과연 명품으로 가야 되나? 브랜드 자체를 사실 나는 그렇게 된 배경이 항상 궁금했는데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게 2대 1호점으로 들어왔던 거잖아. 99년도에 2대 1로 좀 들어왔지. 99년도에. 근데 이제 그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생긴 이미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다른 커피들은 뭐 굉장히 싼 커피들이었고 그런 와중에 스타벅스 커피는 가격도 꽤 있었고 커피 한 잔에 그 가격을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제 스타벅스를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또 생기게 되고 그때는 그게 4,100원이라는 가격이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시절이니까 사실 사람들 눈에 그게 그렇게 안 좋게 비쳤던 거고. 그치. 근데 지금은 그냥 스타벅스가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신기한 게 그렇게 4,100원 소비한다고 욕을 하던 그런 시절에는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명확했거든. 너도 나도 직장인 아저씨들 뭐 누구나 다 맛있지. 누구나 고등학생들 사실 돈을 많이 쓰거나 뭐 과실을 할 목적이 아니라도 4,100원의 아메리카노 여전히 비싸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사치품은 아니거든. 그치. 일상품이 된 시점에도 스타벅스는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막 이게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이게 그래도 프리미엄을 소비하는 느낌 들거든. 나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가 이제 딱 아까 말한 대로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잡힌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강력하게 유지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이번에 긴자에는 새로운 또 독서시라고 엮어서 그런 브랜드를 런칭을 맞아. 얼마 전에 했더라고. 근데 형 말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몇 개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은 스타벅스의 형처럼 주로 스타벅스에 우리가 노예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충성 고객일 거고 그러니까 팬 서비스 느낌인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올 정도의 스타벅스에 열정이 있는 어떤 그런 고객들한테 그 돈을 더 받는다기보다는 여기에 옴으로써 아 우리는 이렇게까지 섹시한 브랜드고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정수까지 가면 이런 공간이 나온다. 이런 서비스다. 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평소에 너네 집 근처에서 많이 사 먹어라 이런 이벤트성인 거지. 전에 무슨 스타벅스가 공간 지점별로 뭐 통일된 그런 거 쓴다고 그런 거 얘기했던 맞아, 것 같은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책에서는 인테리어를 웜톤으로 다 통일시켜서 전 세계 매장 분위기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스타벅스라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편한 장소로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했거든. 외딴 나라에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의지할 곳은 뭐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게 스타벅스라는 거지.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 왜냐면 그 외딴 나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건 스타벅스 그 공간 하나뿐이잖아.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뭐 좀 마음도 뭐 정리하고 자료 찾으더라 뭐 이런 의도로 일부러 그렇게 뭔가를 통일시켜놨다고 했었거든. 참 이게 이거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영리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영리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누르는 거는 얼마 못 가잖아. 되게 이 문화를 잡은 나라가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종교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몽고도 오래는 못 갔지만 아마 알렉산더인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문화를 존중을 해줬지. 그러니까 존중을 해주는 그런 패권국들이 되게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맞아. 이게 지금 미국이 패권이 오래 가는 것도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영국이었다가 스페인이었다가 영국이었다 지금 이제 미국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고 중국으로 가냐 마냐 이런 시대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미국이 문화 패권을 너무 잘 잡아놨어. 이런 스타벅스 시작해서 할리우드 영화 애플, 뭐 코카콜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인식 속에서 뭐가 좋냐 어떤 가치가 좋냐 했을 때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런 전략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은데 동시에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 편하게 스타벅스라면 이런 신뢰가 있다. 맥도날드도 비슷한 거지. 그런 것과 있는 동시에 스타벅스가 잘하는 거는 그 원칙은 지키면서도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또 약간의 재해석을 해주는 거. 인사동 가면 되게 한글 폰트로 해가지고 안에는 목재로 해서 한옥처럼 지어놓거든. 그런 게 참 해주지. 보편적인 가치를 주면서도 그 어디 디테일에서 차이를 주는 그거에 진짜 능한 것 같아. 그 어려운 걸 스타벅스가 해냅니다. 그렇지. 또 해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징에도 능한데 로컬라이징에도 능한. 그렇지. 그렇지. 그 스타벅스가 이미 성공을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커피 산업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전망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쭉 가도 알아서 갈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 이미지를 유지를 하면. 그런데도 계속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하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계속 변화를 주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터디 위워크랑 같이 또 뭔가 새로운 거 내놓는 거 보면 정말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 진짜 사소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메뉴도 굉장히 자주 바뀌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야. 시즌 메뉴 내고. 시즌마다 너무 자주 바뀌어. 근데 궁금한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걸까? 로고도 바꾸잖아. 맨 처음엔 커피 앤 티에서 티를 빼고 그 다음에 커피를 빼고 이제 아예 레터가 다 사라지고 로고 딱 세일링만 있고 무엇을 어떠한 모습을 달성하고 싶어 하는지 얘네 생각이 좀 궁금해. 실추를 볼 수는 없잖아 우리가. 지금 뭐 말이 많고 이거는 이제 밝혀진 부분이 아니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되게 흥미로운 걸 내가 리서치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사이렌 오더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국 지점에 사실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출시가 너무 좋다고 이제 전 세계로 확장을 한 건데 카드나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받고 그런 걸 예치금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자체로만 현금 흐름이 거의 웬만한 전 세계 은행급으로 디지털 이 머니가 흐른다고 하더라고. 이제 미국에서만 이게 12억 달러,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뭐 20억 달러, 2조 정도가 지금 흐르고 있대. 그 사이렌 오더로. 그지? 엄청난 거니까. 그렇지. 모르겠어. 이걸 내가 영리하다고 해야 될지 무섭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핀테크 산업으로 은행업을 지금 거의 꿈꾸고 있는 모습이고 그과 동시에
지금 앞으로는 자본이 데이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 가상화폐랑 데이터 기업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역설적으로도 그 가장 오프라인스럽고 가장 현물스러운 가치를 다룰 것 같은 스타벅스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실 이걸 다 더 잘 대접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데이터란 말이야. 뭐가 나가고 뭐가 수출 방식은 지금 뭐 몇 개가 쌓이고 이런 게 다 지금 데이터화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 사이렌노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스타벅스 한 잔을 마시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구글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우리는 스타벅스한테 사실 데이터를 지금 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되게 잊기 쉬운 포인트인데. 구글이 뭐 데이터 하는 건 알았는데 스타벅스가 데이터니까 너무 의외이면서도 사실 진짜 세련된 기업은 너한테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아 사실은. 더 나은 서비스나 이런 거를 주면서 이걸 거부할 수 없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주면서 갖고 가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시리가 다 듣고 있잖아. 그렇지. 그게 정말 스타벅스는 분명히 그걸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야, 데이터 수집을. 그렇지. 몇 개 있지,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많지 요즘.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어떤 나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형이 얘기했던 것 중에 스타벅스가 그렇게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이제 걔네가 오프라인에서 추구하는 오프라인의 중요성과 어느 정도 상충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 상충된다기보다 들었을 때 이질적인 거지. 사실은 이질적일 수. 보통 구글이 데이터 그치. 수집을 한다 그러면 너무 익숙한데 아, 이게 수트랙으로 가는 게 본질적으로 이유는 뒤에서 데이터나 핀테크나 은행업으로 가져가지만 고객한테 접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한 리저브 로스터리도 있지만 얘네가 구찌 같은 거 인기가 많으니까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을 했었어. 그것만 따로 파는. CEO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는 스타벅스의 어떤 오프라인을 아날로그적인 그런 걸 강조하는 우리의 사업 방향성과는 맞지 않다 이러면서 몇 년 전에 그 온라인을 폐쇄했단 말이야. 물론 뭐 안 팔려서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 안 팔리는데 그냥 썰을 그렇게 푼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가져가는 맥락 자체는 굉장히 철저하게 오프라인적이란 말이지. 그럼 스벅은 나중에 커피 산업을 관들렸나? 절대 그러지 절대 않겠죠. 관두진 않겠지. 근데 궁금한 게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 그렇게 모으면 그걸 써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가만히 문서처럼 들고만 있으면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는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팝업 스토어를 만들더라도 전체 고객의 감성에 기대했던 스토리였다면 이제는 개인 고객 하나하나의 UX에 맞춘 스토리텔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차피 결국에 스타벅스의 엔드게임에서의 모습은 그래도 커피 파는 사업이라는 거네. 전에는 커피의 그 원가였다, 그냥 단가였다면 지금은 정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스타벅스의 노예들이 생기고 스타벅스가 지금 그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다른 커피 기업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앞서잖아. 그 커피 자료를 가지고 고객 개인에게 맞춘 UX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면 나중에 결국 점점 더 어디를 먹을까? 스타벅스만 먹겠지. 완전히 세일인의 정복당한 세계가 되겠지. 좀 조심해야겠네. 독점 기업의 탄생이 되는 거네. 이성을 지켜야 돼. 그 순간에도 너의 데이터는 빠져나가고 있어. 난 안 사먹는데 뭐 대체. 감성과 이런 걸 판단하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마지막 얘기가 좀 무섭네. 세계 정복적으로 가네. 결론이. 근데 어디까지나 뭐 우리 내피셜이니까. 그게 바로 세일인의 음모입니다.